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연을 썼다 지웠다 얼마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괜히 사연을 썼다가 제 지인들이 보고 눈치채면 어쩌나 싶고 그놈이 보고 연락을 하면 어쩌나 싶고 아마 이 사연이 읽히게 된다면 제가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이겠죠. 부디 많은 분들에게 퍼져서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인생 골로 갈 뻔했던 저를 구원해줬던 건 다름 아닌 예비 신랑의 직장 동료들이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화장실을 가지 않았더라면 끔찍한 결혼 생활이 시작됐겠죠. 어쩌면 결혼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조상신이 나서서 도운 것 같기도 하네요. 너무나도 밝고 긍정적이던 그 사람. 그런 선한 에너지에 반해서 교제를 시작했어요. 어느샌가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분명 첫 만남엔 끌림이 그리 강하진 않았는데 참 신기하죠? 제 친한 친구가 같은 회사 직장 동료 중에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소개팅을 해준 거였어요. 막상 만나보니 너무 밝은 기운의 에너지가 저로서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애프터를 한번 거절했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뜸했고 그 후로 한참 후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쯤 아직도 솔로면 솔로끼리 밥이나 한 끼 먹자고 연락이 왔네요. 무슨 마음이었는지 저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단지 심심하다는 생각 하나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됐고 그날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세 번째 만남에서 정식으로 연인이 됐습니다. 별다를 거 없는 지루한 제 일상에 연인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니 정말 다채로워지더라고요. 둘 다 나이도 있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게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지하게 교제가 시작됐어요. 만난 지 2년쯤 됐을 때 그 사람이 먼저 내년엔 우리가 부부가 돼서 이곳에 오는 건 어떨까? 하며 부담스럽지 않게 무덤덤한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뜨겁진 않지만 오랫동안 따뜻하게 저를 대해줄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매일 웃으며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에서 예비 부부로 발전했습니다.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해치우면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제법 마무리가 돼가더라고요. 예식장 예약, 상견례, 드레스 투어, 스튜디오 촬영에다가 청첩장 인쇄까지 정신없이 주말마다 해치우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 날짜가 코앞에 다가왔더라고요. 신혼집은 저희가 일찌감치 마련해서 미리 같이 살고 있던 중이었어요. 결혼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거의 신혼부부처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최고의 남편이었거든요. 제가 맹장 수술을 했을 때도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와서 간이 침대에서 눈을 붙이고 저를 밤새 간호했거든요. 오죽하면 주변 환자분들이 아유, 저런 남편이 세상에 어딨어. 남편 잘 만났네. 하시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또 얼마나 잘했는데요. 제가 바빠서 집안 행사에 참석을 못할 때도 남편은 어김없이 혼자 가서 저희 부모님의 기분을 맞춰드리고 오더라고요. 워낙 센스가 있어서 저희 엄마가 좋아할 만한 음식점을 딱 예약해놓고 이벤트까지 준비하더라니까요. 이러니 제가 안 반하겠어요? 그 사람이 잘하니까 저도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선순환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회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차까지 끊기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길래 제가 차를 끌고 픽업을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간 김에 엉겁결에 그 회식 자리에 인사를 할 겸 참석을 하게 됐죠.
다들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부장님 한 분이 저더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예쁘시네. 아이, 나는 또 김대리가 하도 꽁꽁 숨겨두길래 간첩이라도 되는 줄 알았지. 원래 우리 부서 전통이 이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와서 술 한 잔씩 올리는 건데 하도 인사를 안 오니까 김대리가 파혼당한 줄 알았네. 다들 술을 잔뜩 마셨는지 몹시 흥분된 상태더라고요. 그나마 여자 과장님 한 분이 부장님을 말리고 뒷수습을 해서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더라면 해가 뜰 때까지 부어라 마셔라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 헤어질 때 부장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 청첩장 들고 한번 와야지. 회사에 쫙 한번 돌려야지. 워낙 가족 같은 회사라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하고 돈독하게 지낸다며 미리 인사를 하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난감했어요. 남편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청첩장을 돌려야 한다는 게 좀 낯설었거든요. 괜히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일이 꼬여버린 것 같아서 난감했지만 그래도 다음 날이면 모두가 그 일을 잊어버릴 거라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저더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장님이 한번 회사 오라고 하시던데. 진짜로 청첩장 들고 가야 해? 술김에 하신 말 아니었어? 인사 한번 하러 오라고 하시네. 오면 밥 한 끼 사주신다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옷은 뭘 입고 가야 하는지, 빈손으로 가긴 좀 뭐한데 뭘 사들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몇 시쯤 가야 적당한 건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도 오라고 하시니 가야죠 뭐. 남편의 승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분이잖아요. 적어도 남편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최대한 단정한 복장으로 고급 디저트 가게에서 쿠키와 케이크를 사들고 그 회사로 향했습니다. 갔더니 회식 자리에서 봤던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를 반겨주셨고 생각보다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청첩장을 돌리며 인사를 드렸어요. 점심시간 때였는데 밥을 사주신다고 해서 밥까지 얻어먹었네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며 다시 사무실로 가자고 하셔서 그걸 또 따라가서 차까지 얻어마시고 집에 가기 전 화장실에 들렸어요. 그날 그 화장실에 갔던 건 정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되고 말았네요. 화장실 칸 안에 있는 여자 3명이 우르르 들어와서 양치를 하고 화장을 고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괜히 나가서 인사를 하기가 좀 그래서 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중 한 여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자 멀쩡한데? 나는 김대리 여자친구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러게, 김대리 능력도 좋네. 괜찮은 회사 다니는 것 같던데? 솔직히 김대리 허우대는 멀쩡하긴 하잖아. 사생활이 좀 더러워서 그렇지. 더럽긴 하지. 많이 더러워서 문제지. 근데 그 여자 그거 알고 결혼하는 건가? 오늘 청첩장 돌리러 온 거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긴 하던데. 아니, 설마 알면 결혼하겠어? 당근 모르지. 끔찍하다. 한 명이 완전 독박 쓰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적일까? 야, 지들끼리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입국 닫고 능청스럽게 연기하더라니까. 어이가 없어서 정말. 주선자가 최미영 씨라며? 둘이 친구 맞아? 어떻게 김대리를 친한 친구한테 소개시켜줘? 미친 거 아니야? 원수가 그런 놈 만난다고 해도 한 번쯤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일부러 소개시켜준 듯. 최미영 씨가 워낙 좀 앞과 뒤가 다른 구석이 있잖아. 겉으론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속으론 망하게 바랬는지도 모르지. 원래 친구들끼리 묘한 경쟁심 그런 거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했다. 김대리가 하고 다니는 짓 회사 전체에 소문 쫙 퍼졌는데 어떻게 그런 놈을 친구한테 소개시켜줄 수가 있지? 그나저나 우리라도 가서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좀 불쌍하잖아. 그 여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 꼬이게 생겼잖아. 야, 됐어.
괜히 남 인생에 끼어들었다가 험한 일 당한다. 그리고 둘이 이미 같이 살고 있다며. 식만 안 올렸을 뿐이지 부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어쩌려고. 부부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김대리가 명예훼손 어쩌고 하면서 고소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 그래. 알아서 하겠지. 내 인생이나 잘 살아야지 뭐. 혹시 몰라? 김대리가 정신 차리고 아내한테 충실할 수도 있지. 제가 화장실 칸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영 찝찝했습니다. 김대리의 사생활이라. 제 예비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민할 새도 없이 그 문을 벌컥 열고 나갔고 저를 본 새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서둘러 파우치를 챙겨 도망을 가려고 하길래 제가 붙잡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 얘기 맞죠? 저희 얘기하고 계셨던 거죠?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김대리 어쩌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생활이 더럽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 김대리는 다른 부서 김대리예요. 착각하셨나 보다. 우리 회사에 김대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오늘 청첩장 돌린 사람이 저희밖에 더 있어요? 대체 무슨 사생활이길래 뒷담화를 이토록 신랄하게 하시냐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직원 셋이서 이런 뒷담화를 하던데 대체 무슨 내용이냐고 직접 물어봐요? 일단 진정하시고 저 따라오세요. 그중 한 분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데리고 회사 구석 탕비실로 가더라고요. 저한테 녹차 한 잔을 타주더니 앉으라고 하셨어요. 긴 침묵 끝에 그 직원분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제가 말했다는 거 절대로 비밀로 해주세요. 저도 사실 많이 망설여져요. 이 얘기해주는 게 맞는 건지 그냥 모르시는 게 나을지. 하지만 어쨌든 저희의 불찰로 내용을 듣게 되셨으니까 확실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비밀로 할게요. 약속드려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거 전부 말해줘요.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김 대리님이랑 언제 만났어요? 3년쯤 됐네요. 결혼식은 지금 한 달 남았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김 대리 같은 부서 여자 과장님이랑 5년째 연애 중이에요. 네? 뭐라고요? 그 서 과장님 있잖아요. 그분이랑 연애 중이라고요. 그분 유부녀잖아요. 네, 맞아요. 회사 내에서는 아주 유명한 커플이에요. 회식 때마다 둘이 눈빛 주고받고 자리 비울 때도 많았고 연차도 같은 날에 쓰고 지하 창고에서 둘이 무슨 짓을 했는진 모르겠는데 무슨 비상벨 잘못 눌러서 방제실에서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막말로 사내 연애는 사무실 복사기도 안 한다 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소문이 아니라 진짜라고요? 네. 저는 둘이 손잡고 숙박업소 들어가는 것까지 목격했어요. 그냥 아주 당당하게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서 과장님 아이도 있고 가정적인 남편도 있는데 대체 왜... 김 대리가 막 입사했을 때 서 과장님이 사수였거든요. 일 가르쳐주고 둘이서 야근도 하고 외근도 하고 그러다가 눈이 맞았겠죠. 거의 신입사원 때부터 둘이 정이 들었는지 계속 붙어 다니더라고요. 서 과장님은 그때도 이미 유부녀였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둘이 해외여행도 다녀온 걸로 알아요. 그리고 출장 핑계로 둘이 여행도 많이 다녔더라고요. 제가 회계 담당이라 잘 알아요. 둘이 따로 출장을 간 걸로 아는데 영수증 처리하는 거 보면 죄다 같은 음식점, 같은 호텔이더라고요. 근데 왜 저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걸까요? 만나는 여자도 있으면서 왜...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도 서 과장님은 가정을 깰 용기가 없으셨던 거겠죠. 서 과장님 남편분이 꽤 잘 나간다 들었어요. 사업하는데 매출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그런 남자랑 이혼하고 능력 없는 젊은 남자랑 재혼하기엔 잃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일단 제 추측은 그래요. 김 대리랑은 그냥 가볍게 만나는 그런 일명 엔조이 같은 사이고 남편은 평생 자신과 자식을 책임져줄 버팀목 같은 존재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오래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둘이 유부남 유부녀 돼서도 계속 만날 작정인가 보죠. 일주일 전에 회식했을 때도 둘이 손잡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참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지. 아무튼 생각 잘했으면 좋겠어요. 둘 사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한번 그렇게 붙어먹은 사람들이 쉽게 관계를 끊겠어요? 같은 여자니까 마음 쓰여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라면 김대리 같은 사람이랑 절대 결혼 안 해요. 유부녀랑 연애하다가 멀쩡한 여자 만나 결혼까지 하는 거 보고 어찌나 기가 차던지. 아무튼 김대리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믿지 마세요. 둘이 얼마나 친밀한데요. 그러니 아직까지 서 과장님이 남편한테 안 들키고 지금까지 불타는 연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자식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이런 말 꺼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소문이니까 그냥 흘려들어요. 서 과장님한테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딸이 김대리 핏줄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정황도 그렇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회사 체육대회 때 한번 봤는데 김대리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직원들끼리 뒤에서 어찌나 쑥덕거렸는지 몰라요. 그것도 한번 뒷조사 해보세요. 결혼이라는 건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뻔히 보이는 지옥길로 들어서는 건 차마 볼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봐도 괜찮은 분 같길래. 그리고 최미영 씨랑 친한 친구라고 하셨죠? 주선도 미영 씨가 해준 거라고. 네, 맞아요. 그런 놈을 주선해준 친구랑은 다시는 보지 말아요. 제가 볼 땐 일부러 엿먹어보라고 소개시켜준 것 같으니까. 미영 씨 회사 내에서 평판 최악이에요. 사람이 음침하고 뒤에서 뒤통수 때린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죠. 그러니 김대리 같은 놈이랑 친한 거예요.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그분은 충격적인 말들을 슬슬 늘어놓은 뒤 근무 시간이 됐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가셨어요. 혼자 남은 저는 멍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예비 남편의 전화에 정신이 들었죠. 받았더니 걱정되는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여보, 어딨어? 화장실 간다더니 대체 어딜 간 거야? 한참 찾았잖아. 탕비실. 탕비실에 있다고? 거긴 왜 갔어? 잠깐만 기다려. 내가 거기로 갈게. 멀리서 뛰어오는 남자 구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소문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탕비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여기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가 걱정됐어? 그럼 걱정되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와이프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놀랬다고. 예비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진심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됐고 너무 힘든 마음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티슈를 빼 저한테 주더라고요. 여보, 왜 울어? 이 좋은 날 왜 그러는 건데? 묻는 말에 대답해. 서 과장이랑 만나고 있어? 뭐? 서 과장? 그 유부녀 과장? 그 여자를 내가 왜 만나? 무슨 얘기를 들은 건데? 누가 그런 말을 해? 정말 아니야? 아니야. 그럼 황당한 얘기를 듣고 믿었단 말이야? 진짜 내 눈 보고 얘기할 수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봐. 정말로 아니야? 난 정말로 너 하나밖에 없어. 정말이야. 우리 부모님 걸고 얘기할 수 있어. 난 여태껏 단 한 번도 너를 속상하게 할 만한 짓 한 적 없어. 나 몰라? 여태껏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옆에서 잘 봤잖아.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절대 아니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긴 했어요. 저도 이 소문이 거짓이었으면 좋겠고 모든 게 헛소문이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많잖아요. 둘이 손을 잡고 돌아다니는 걸 본 사람이 이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꾸며냈겠어요. 때로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제일 컸어요. 그럼 날 믿게 해봐. 진짜로 결백하다면 날 설득해보라고. 그걸 어떻게 해? 내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을 지경이야. 솔직히 나도 요즘 회사 내에서 이상한 소문 돌아서 미치겠어. 아니, 직장 동료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건지 그걸 가지고 불륜이네 어쩌네 지들끼리 뒷담화하고 다니는 게 정말 웃긴다니까?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남의 사생활을 확대 해석하고 와전시키겠어. 그냥 지들끼리 그러고 말겠지 싶어서 내버려뒀는데 여보한테 그런 말을 전달할 줄은 몰랐네. 지금 내 입장이 어떤지 알아?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 남 잘 되는 꼴 절대로 못 보는 게 이 바닥 사람들의 특징이야. 아주 진절머리 난다니까. 증거를 보여줘.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는 너는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 내놓을 수 있어? 죄다 소문뿐이잖아. 우리 지금 막 청첩장 돌렸어. 결혼식이 한 달 남은 상태라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우울한 거 이해하지만 쓸데없는 소문은 알아서 걸러 들어야지. 작은 일에 흔들리고 현혹되면 앞으로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나 못 믿을 거야? 그런 황당한 소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굴 붉히고 있어야 돼? 너무 억울해서 증명할 수만 있다면 나도 해주고 싶어. 아니면 서 과장님이랑 같이 삼자 대면이라도 해볼까? 서 과장님 말고 서 과장님 가족을 좀 만나게 해줘. 그 말을 꺼냈더니 예비 남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표정이었죠. 뭔가 전곡을 찔린 듯한 느낌. 저는 그래요. 결백한데 이상한 소문이 나면 제가 나서서 그 사실을 바로잡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까지 약속한 신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을 그냥 흘려 넘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서 과장님 가족을 우리가 왜 만나? 아무 사이도 아닌데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넘겨버리자. 일 크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억울하잖아. 그쪽 남편은 알고 있어? 와이프가 회사 내에서 불륜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거 알고 있냐고. 이건 가족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야. 나는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서 제대로 해명 듣고 싶어. 내 남편이 그런 소문의 주인공이라는 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왜 신경 쓰냐고. 나는 그런 곳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그뿐이야. 가뜩이나 서 과장님은 애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아무튼 이 소문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살면서 소문 한 번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그게 사실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대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럼 내 입장은 뭐가 되는데? 오늘 청첩장 돌려서 인사하러 온 나를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여자로 보겠어.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예비신랑 추악한 비밀도 모르는 불쌍한 신부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내가 남자라면 그런 와이프한테 미안해서라도 소문을 바로 잡겠어. 비겁하게 무시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당당하게 오해를 풀어주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주냐고. 나도 답답하다고. 얼마 전에 출장 갔던 거 서 과장님이랑 갔던 거지? 그거야 같은 부서 직속 상관이니까. 여름 휴가 때 갑자기 일 처리할 게 있다고 출근했던 날 그날 회사 갔던 거 맞아? 서 과장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확인시켜 줄 수 있어? 회사에 출근 내역 남잖아. 그거 보여주면 되잖아. 여보 진짜 왜 그래? 이러지 않았잖아. 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못 보여주겠다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신뢰를 주는 것보다 회사 내에서의 평판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그래. 나 서 과장님이랑 친하게 지낸 거 맞아. 회사에서 가장 친하고 내가 많이 의지해. 친하다 보니까 선을 넘을 때도 있고 도가 지나칠 때도 있어. 그건 인정해. 하지만 그런 사이가 전부 불륜인 건 아니야. 세상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도 있어.
결국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네. 나보고 이해만 해달라는 거네. 우리 둘 다 어른이고 사회인이잖아. 그냥 성숙하게 넘어갈 수는 없을까? 나만 믿으면 되잖아. 다른 사람이 짓거리는 말이 뭐가 중요해? 중요해. 난 중요하다고. 저는 흥분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예비 남편의 멱살을 잡고 파혼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난 곤란해. 결혼 전부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얼마나 심하겠어.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내자. 소문도 정도껏 씌워야지. 그런 추악한 소문을 그냥 웃고 넘기라고? 너라면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심각한 소문을 무덤덤하게 넘겨버리는 남자랑은 더 이상 못 살아. 헤어져! 그 말을 남기고 그 회사에서 빠져나가 당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때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기보다는 예비 남편의 태도에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바보가 됐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혼을 딱 한 달 남기고 저에게 떨어진 청천벽력 같은 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소문도 왜 하필 그런 소문일까? 그 소문이 그냥 소문이 맞긴 한 걸까? 진짜라면 어쩌지? 별별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었네요. 양가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척분들, 지인들, 친구들까지 모두가 제 결혼식이 언제인지 알고 있고 청첩장까지 다 돌린 상태인데 한창 피부 관리하며 예식을 맘 편히 기다려야 할 시기에 남편의 치명적인 소문을 듣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일단은 진실을 먼저 알아야 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저에게 소개시켜준 주선자 친구였죠.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죠. 그 친구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안부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창 결혼 준비하면서 바쁠 때 아니야? 얼마 전에 우리 회사 다녀갔다면서? 외근 중이어가지고 인사도 못했네. 내가 직원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하나 들었는데 말이야. 너도 알고 있었어? 뭘? 그 사람이랑 서 과장이랑 연인 관계였다면서? 어? 그런 소문이 있었나? 회사에서 제일 친하다며. 근데 모를 수가 있어? 에이, 서 과장님이랑 김 대리는 그냥 동료일 뿐이야. 그런 소문을 믿어? 그 사람이 시인했어. 둘이 연인 관계 맞대. 5년째 연애 중이래.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런 사람인 걸 알고 나한테 소개시켜 준 거야? 아니면 진짜로 몰랐어? 그 사람은 너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던데. 네 입장 듣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거야. 그 말을 꺼냈더니 친구가 마시던 커피잔을 내려놓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그 친구가 애써 웃으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이, 나도 처음엔 몰랐지. 그 사람의 사생활을 내가 어떻게 알아? 알고 있었잖아. 알면서도 소개시켜준 거잖아. 다혜야, 남자는 원래 그래. 회사 내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자랑 엮일 수도 있는 거고 흉흉한 소문이 돌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어쨌든 결혼은 너랑 하기로 마음 먹은 거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무슨 마음으로 유부녀랑 연애질 중인 놈을 나한테 소개시켜줬어? 우리 친한 사이 아니었어? 지금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불똥이 너한테까지 튈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법적인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거든. 모든 일의 원흉이 너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해. 아니, 나는 그냥 김대리가 정신 차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고 하길래 내 카톡 친구들을 쭉 보여줬을 뿐이야. 그러다가 김대리가 네 프로필 사진 보더니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소개시켜준 거고 그게 다야. 그때는 더 이상 서 과장님 안 만나겠다고 했어. 둘이 연인 관계였던 건 맞아. 깊은 사이였던 것도 맞고. 하지만 서 과장님은 유부녀잖아.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어. 그냥 한때 스쳐 지나갔던 그런 가벼운 사이였을 뿐이야. 그래서 나도 가볍게 너를 소개시켜준 건데 둘이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지.
나도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모르는 게 약이다 싶어서 결국 말을 못했다 뿐이지 마음속으론 늘 죄책감 품고 있었어. 하지만 과거일 뿐이잖아. 사람 하나 잘못 만난 과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 한 번 실수한 거야. 그것만 빼고는 성실하고 착하고 밝고 괜찮은 사람이야. 너도 과거에 다른 남자들 만난 적 있잖아.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들 그런 거 모른 척하고 사는 거지. 이제 알겠네. 너 내가 몰락하길 바라는구나. 그래서 일부러 그딴 놈 소개시켜준 거지? 무슨 소리야? 우린 친구잖아. 내가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저지르겠어?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불륜 저지른 게 범죄지. 과거니? 넌 나한테 범죄자를 소개시켜준 거야. 알아? 나는 그놈보다 네가 더 미워. 맘 같아서는 널 고소하고 싶을 지경이야. 결혼식 올릴 때까지 입 꾹 다물고 있었겠지. 내가 몰락하는 모습 보면서 웃었겠지. 너 원래 그런 애잖아. 남의 불행을 동력 삼아서 그걸 위안 삼아 사는 애잖아. 그렇지 않아. 난 정말로 그런 의도 아니었어. 내가 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주선을 했겠어. 나는 너를 위해서 좋은 사람 소개시켜준 것뿐이야. 김대리의 과거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 너도 가벼운 마음으로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서 소개팅 수락한 거 아니었어? 둘의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겠고 난 정말 중간에서 난처해지기 싫어. 친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그렁이더라고요. 가식적이라고 느껴졌어요. 분리할 때면 언제나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던 친구였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를 그런 식으로 엿먹일 줄은 몰랐습니다. 학창시절에 제가 필기한 노트를 빌려줬더니 몰래 카메라로 찍고 있던 그 모습을 봤을 때부터 인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런 못된 친구와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왔네요. 그래도 사람은 착하니까 속은 깊은 아이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며 우정을 이어왔던 게 후회가 됐어요. 이성을 잃은 저는 그 친구를 협박하며 서 과장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캐물었어요. 본인이 책임을 뒤집었을 위기에 처한 친구가 술술 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서 과장의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그 회사에 찾아가서 서 과장님의 남편을 찾았어요. 어렵지 않게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묻더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저는 서 과장님과 같은 회사 다니는 김대리 와이프 될 사람입니다. 네? 누구라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혹시 제 예비 남편과 서 과장님이 5년째 연애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김 대리는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보기도 했고요. 근데 둘이 연인 사이라고요? 그게 무슨... 네, 회사에서 유명한 커플이라고 하네요.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따님 있으시죠? 제 예비 남편이랑 그 따님 유전자 검사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아니면 다행인 건데 혹시나 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설마 핏줄까지 속이고 출산을 했을까 싶긴 했지만 소문의 진실을 일단 파악하고 싶었어요. 예비 남편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DNA를 채취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는 딸의 DNA를 얻는 것이었죠. 그분은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하시더니 다음날 바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딸은 제 예비 남편의 친딸이 맞았던 것이었어요. 제발 아니길 바랬던 결과가 나오니 더 이상 기대를 할 것도 없더라고요.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예비 남편을 찾아갔고 뺨을 때리며 갈라서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바로 짐을 싸고 예식장을 취소하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친딸까지 있는 놈을 제가 어떻게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죠. 때마침 서 과장님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 번만 만나자고 해서 전화로 말하라고 했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지 않았어요? 유전자 검사라니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남의 가정 깨고 그쪽은 편안하게 잠이 와요? 그쪽은 파혼하면 그만이지만 난 이혼이라고요. 모든 걸 안고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 괜히 건드릴 필요는 없지 않았어요? 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차라리 나한테 먼저 찾아오지 그랬어요. 내 딸은 무슨 죄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내 딸은 뭘 잘못했는데요? 남의 남자아이를 친딸인 양 키우고 있는 그쪽 남편이 불쌍해서요. 그분도 진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설마 평생 속이려고 했어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살 수가 있죠? 하긴 그런 성향이니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겠지.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 상간녀 소송도 못하겠고 파혼하는 건 억울하고 괜한 복수심에 내 남편 찾아간 거 알아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것만 알아둬요. 남의 가정 깨는 게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는 일인지 어디 한번 깨닫길 바래요. 교양 있는 척 깨어있는 척 하느라 고생하시네요. 결국엔 불륜 저지른 쓰레기 인생이면서. 그쪽 딸도 알아요? 본인이 상간남 핏줄이라는 거? 맞아요. 저는 파혼하면 그만이지만 그쪽은 더 큰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폭로한 거예요. 폭로한 죄가 더 크겠어요? 아님 불륜 저지른 죄가 더 크겠어요? 그쪽이 애초에 부정한 일을 벌이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지. 스스로를 탓하세요. 그리고 이게 끝인 줄 알아요? 내일 아마 회사 인사팀에서 서 과장님 호출할 거예요. 이유는 본인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럼 이만 끊을게요. 그냥 더러운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피하면 그만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잖아요. 저에게 그건 그냥 파혼이 아니라 이혼 수준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돌린다 쳐도 분명 그때 결혼식 한 달 앞두고 파혼했던 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 사건은 저를 평생 동안 졸졸 쫓아다닐 것이고 그런 치욕을 안겨준 둘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이곳저곳 폭로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배신을 당했다는 그 슬픔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고 아무랑도 대화하고 싶지 않아 모든 걸 차단하고 집에만 붙어 있었어요. 예정된 결혼식 날이 다가왔을 땐 핸드폰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 울기만 했습니다. 가장 행복할 줄 알았던 그 날을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서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을 보내고 난 후 그놈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놈이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혜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비켜, 할 말 없어. 한 번만 얘기하자, 어? 다신 안 매달릴게. 비키라는 말 안 들려? 서 과장이랑 나 둘 다 회사에서 잘렸어. 그리고 그쪽은 이혼당하고 난 파혼당했어. 이게 지금의 상황이야. 그쪽 근황 하나도 안 궁금해. 그리고 잘 됐네. 서 과장이랑 너 둘이서 딸 키우면서 살면 되겠네. 어차피 친부가 너잖아. 서 과장이랑 헤어졌다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그 여자 애 나한테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알 수조차 없다고. 나 지금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서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 갑자기 내 새끼라고 떡하니 안겨주고 도망을 갔다니까? 총각으로 평생 살다가 갑자기 애가 생겼는데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워?
그러지 말고 다혜야. 우리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딸 낳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돌싱이든 초혼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나 자체가 좋다고 하지 않았어? 비록 우리가 사건이 있어서 파혼을 하긴 했지만 다시 결혼식 올린다면 사람들 모두가 너그럽게 이해해 줄 거야. 예비 부부가 한번 싸우고 화해했겠거니 생각해 주겠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결혼 코앞까지 갔다가 파혼했으니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야. 나중에 새로운 사람 만난다고 해도 그게 걸림돌이 된다고. 그리고 나 너 만날 때 서 과장이랑 만나지도 않았어. 오로지 너만 바라봤다니까? 나도 그 사람이랑 만나고 나서 내가 몹쓸 짓 저질렀구나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그렇게 해서 만난 게 너야. 사람이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말은 너랑 서 과장 둘이서 낳은 딸을 나더러 케어해달라고? 지금 식모 구하니? 그딴 말을 듣고 덥석 결혼해줄 미친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네 문제가 뭔지 알아? 단 한 번도 나한테 진실되지 못했다는 거야. 날 만났을 때 서 과장을 안 만났다고? 웃기지 마.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네 얼굴에 들이밀기 전에 그 입 닥쳐! 너희는 그냥 멀쩡한 배우자 옆에 두고 니들끼리 스릴 있는 연애를 계속 즐기고 싶었던 거야. 평생 연애하면서 알콩달콩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싶었겠지. 그러다가 서로의 배우자가 질리거나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고 둘이 붙어 먹었겠지. 내 말이 틀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잠깐 실수였고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를 잘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길래 잠깐 호감을 느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만 하더라도 뱃속에 있는 애가 내 핏줄인 줄 몰랐어. 나중에 낳고 나서 얘기해주더라. 나도 막막했어. 그쪽 남편이 알게 되면 어쩌나 하루하루 악몽을 꾸는 기분으로 회사를 다녔다고. 근데 서 과장은 아무렇지 않게 애를 키우고 있는 거야. 그쪽 남편이 애를 너무 아끼고 좋아한다고. 애 클 때까지만 그 사람 밑에서 키우고 싶대. 나더러 결혼하고 싶으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도 된대. 대신 느슨하게나마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야. 나를 사랑하긴 하지만 같이 살고 싶은 욕심은 없대. 서로 자유롭게 배우자와 살도록 내버려 두고 사랑만 하자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알아. 하지만 나도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건 사실이지만 유부녀와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던 거야.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식도 올리고 사랑하는 와이프랑 주말마다 놀러도 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때로는 야식도 먹고 술도 한잔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나한텐 꿈이었어. 물론 알면서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해.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그 사람도 비밀로 하길 원해서 나도 그 말을 들어준 거고.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잖아. 회사 내에서 그런 식으로 소문이 자세하게 났을 줄은 몰랐어. 아무도 눈치 못 챘을 거라 생각했지. 그건 내가 아니랬고 경솔했어.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조심했어야 했는데? 좀 더 치밀하게 숨겼어야 했다는 거야? 뭐야? 가뜩이나 너 같은 놈 때문에 파혼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다시 재결합을 하자고? 미쳤니? 미리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해. 다 내 탓이야.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고 아직까지 변하지 않아. 너라는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이기적인 거 알아. 내가 많이 부족한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앞으로 해결할게. 아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잘 케어할 거고 양가 부모님도 내가 잘 설득할게. 너는 나를 믿어주기만 하면 돼. 내가 만날 사람이 없어서 불륜 경력 있는 너를 만나겠니? 생각을 해봐.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내가 왜 너랑 해야 되는데? 애 있는 불륜남. 그게 너의 이름표야. 앞으로 여자 만날 땐 네 과거 다 솔직하게 털어놓길 바래. 그리고 우리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예식장 취소하고 신혼여행 취소하고 이것저것 버린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다 너 때문에 생긴 비용이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 우리 정말 끝난 거야? 앞으로 정말로 나 안 보고 살 자신 있어? 난 자신 없어. 절대 안 돼. 그놈은 다시 받아달라며 울고불고 매달리더라고요. 당연히 가차없이 내쫓았죠. 제 생각에 그놈은 일종의 신분 세탁을 원했던 것 같기도 해요. 유부녀를 만났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며 좋은 남편으로 자신의 삶을 탈바꿈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불륜을 저지른 그 과거를 깨끗이 지우기엔 실패하고 말았네요. 파혼의 아픔이 꽤 오래 가긴 했지만 이혼만 하겠어요? 제 사정을 알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헤어지길 잘했다면서 용기를 낸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때의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때 화장실에서 들은 소문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끝까지 파헤치길 잘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제 인생을 구원받게 됐네요. 때로는 좋은 약이 쓴 법이잖아요. 삼킬 땐 쓰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이 저를 살린 셈이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인간관계가 한번 싹 정리가 됐죠. 참고로 주선자 그 친구는 지인들로부터 완전히 매장을 당하고 지금은 소식조차 들을 수 없네요. 지금은 제 곁에 좋은 사람들만 남았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누구보다 절제된 삶을 살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꾸려나가고 있죠. 언젠가는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하겠죠. 그때 결혼식에는 저를 진심으로 위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네요. 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면 저도 힘이 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씩씩하게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가난을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던 때부터 제가 겪고 느낀 많은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은 늘 반전의 연속이라 아마 흥미있게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음과 귀를 열고 꼭 좀 들어주세요. 국민학교 시절 걷지 못하는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아빠는 제가 갓난아기일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기초수급비를 받아 모녀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월세를 내고 엄마 병원비를 제하면 턱없이 부족한 생활을 해야 했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어린애들이 일을 해도 이상할 게 없던 때였죠.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고 학교에 가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조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이 많이 났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공부를 너무 안 했던 게 후회가 됩니다. 신문 배달을 하면 버는 돈이 많진 않았지만 굶지 않고 잘 먹고 살았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엄마의 몸이 더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걷지 못하시는 데다 허리와 목까지 디스크가 생겼고 심근경색과 고지혈증 등 많은 질병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치료만 잘 받으면 무사히 퇴원할 줄 알았는데 병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 엄마는 입원한 지 보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새벽에 심정지가 와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CPR을 급히 실시했지만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늘 아래 가족 없는 혼자가 됐죠. 중학교를 다니고 있던 저는 공부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중퇴하기로 했어요.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오로지 돈이 전부라고 판단해서 자퇴 후 엄마와 살던 방을 정리했어요. 매달 월세를 내가면서 지내기에 너무 아까워서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구하게 됐습니다. 작은 인형 공장이었는데 매일 먼지를 뒤집어 쓰며 재봉틀을 돌리고 쪽가위로 실밥을 따내는 일을 했답니다. 봉급을 받으며 한 푼도 쓰지 않고 저금했습니다. 공장에서 숙식 제공을 해주니 따로 돈 쓰는 걸 절대적으로 피했어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아가며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 모았죠. 강산이 한번 지나도록 매달 봉급을 모았더니 과분할 정도로 돈이 많이 모였어요. 공장에서 저만큼 오래 일한 사람은 없었어요. 나이가 어리지만 짬밥은 1등이었답니다. 매년 매달 직원들이 바뀌었는데 제가 25살이 되던 해에 공장에서 짝을 만났어요. 언젠가 꼭 결혼하리라 다짐했는데 그 상대를 만나게 된 거죠. 저희 둘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게 되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데이트만 했던 것 같아요. 애인이 맛있는 거 비싼 거 사준다고 하면 제가 돈을 쓰지 말라 말렸고 아예 공장 기숙사에서 제가 도시락을 싸서 데이트를 나갔답니다. 그와 1년 연애하고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제일 싼 달동네에 단칸방을 마련했어요.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훗날 좋은 집을 사서 이사 가기로 했답니다. 제가 워낙 짠손이다 보니 남편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통장 관리를 저에게 맡겼어요. 아이는 나중에 좋은 집에 이사 가면 낳기로 해서 앞으로 5년은 더 고생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목표한 대로 5년 동안 돈을 함께 모았고 이전에 모았던 돈을 더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됐어요. 그리고 때마침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 타이밍까지 완벽했답니다. 여보, 나 임신이래. 우리 좋은 집에 이사 가서 아이 키우면 정말 좋겠다. 아니, 당신 덕분에 좋은 집에 이사 가게 생겼네. 이게 다 여보 덕이야. 내가 짠순이라서 싫었던 적 많았지. 아니, 솔직히 쓰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통장 보니 당신에게 맡기길 잘한 것 같아. 아무튼 우리 아이는 가난하지 않게 잘 키울 수 있겠어. 임신과 함께 방 3칸의 주택집을 마련했고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들을 돌봐주시기로 해서 저와 남편은 나란히 공장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3년 동안 아들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고 저희 부부는 돈을 차곡차곡 모았답니다. 아들에게 아쉬운 거 없이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며 살면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비극이 모든 걸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남편이 공장 기계에 손이 떨려 들어갔고 매우 큰 사고가 났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기계를 분해하고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부모님을 여의고 만난 남편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 떠나니 비통하고 황망해서 장례를 치른 이후에도 한 달 넘게 오열하며 지냈습니다. 그이가 떠난 것으로 충격을 받은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많이 힘들어하시다가 고향으로 떠나셨습니다. 저와 아들을 보면 그이 생각이 나서 힘들겠다며 멀리, 아주 멀리 떠나버렸죠.
그리고 공장장님도 자신의 공장에서 그런 큰 사고가 생기고 난 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공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공장장님은 사고 난 이유가 어찌됐든 책임지고 싶다며 거액의 보상금을 주시고 역시나 멀리 떠나셨어요.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들을 둔 엄마이니 세상 끝난 듯이 우울하게 사는 건 그만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아직 어리고 돌봐줄 곳이 없으니 부업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벌었던 돈과 보상금도 받아 여유는 있었지만 제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했죠. 살림과 육아, 그리고 양말 포장, 속옷 포장 등의 부업을 하며 하루를 알차고 꽉 차게 보냈더니 세상 떠난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이에게 미안했지만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했으니 계속 그이가 생각나지 않길 바라며 열심히 살았어요. 아들이 6살이 되던 해에 당장 유치원에 가서 등록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치원에 다니지 못한 아이들이 아주 많았는데 저는 아들을 유치원에 2년 동안 보내기로 했답니다. 제가 하지 못한 걸 아낌없이 해주려고 마음먹었으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아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으니 부업 말고 다른 걸 해보기로 했어요. 공장 부지 근처에 가서 고무를 주워 팔기도 했는데 어느 날 버려진 세탁기를 보고 너무 아까워서 집으로 혼자 낑낑대며 가져갔어요. 전원이 들어오지 않길래 세탁기를 뜯어보기로 했어요. 공장에서 기계 고치는 걸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길 바라며 열어봤답니다. 어떤 원리인지 공부해가면서 만지작거렸더니 세탁기가 뚝딱 고쳐지더군요. 아주 시원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세탁기를 중고로 팔게 됐고 손에 돈을 주게 됐어요. 그때 알았죠?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심이 섰습니다. 가장 싼 건물의 반지하에 중고 가전, 창고를 마련했고 명함을 하나 파서 여기저기 돌리고 전단지를 붙였어요. 고장난 가전 사고 팝니다 라고 기재해서 열심히 돌렸죠. 고장난 가전을 파는 사람은 억수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일이 대박날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부족한 머리에 기계 고치고 수리하는 걸 배우러 다녔습니다. 1년 뒤 세탁기, 텔레비전, 더 나아가 냉장고까지 고칠 줄 알게 됐어요. 이 부품을 싸게 구매해서 수리한 뒤 중고 제품으로 잘도 팔았죠. 이 수익성을 따지자면 진짜 남는 게 많았답니다. 시간이 좀 지나 IMF가 터졌는데 그때가 저에겐 최고의 전성기가 됐답니다. 다들 힘든 상황이니 작은 집으로 이사가며 중고가전을 엄청 많이 저에게 팔았고 또 반대로 중고가전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해서 제 주머니에 돈이 꽉꽉 채워졌답니다. IMF 때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막대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는 중고 가전제품을 사고 파는 일이 천직이라 확신해서 죽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매장을 더 좋고 넓은 곳으로 이사도 했고 직원도 여러 명 고용해서 매출은 매달 쭉쭉 늘어갔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이 도와주고 있는 건지 아들이 행운을 주고 있는 건지 참 복이 터졌네요. 제 아들 이야기를 하자면 어릴 적부터 제가 공부를 엄청 시켰습니다. 절 닮지 않은 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었답니다. 민호야, 너 성적 잘 나왔네. 근데 이왕 하는 거 전교 2등 말고 1등 해보면 어떻겠어? 엄마가 과외 하나 더 늘려줄까? 네? 아, 좋아요. 엄마가 좋으면 나도 좋은 거니까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우리 착하고 열정적인 아들 고맙다. 이 엄마가 공부에 한이 맺혀서 그런지 네가 공부 잘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좋아서 펑펑 울 것 같다.
대학은 어디로 목표 잡았니? 서울대? 아니면 미국 하버드대?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한국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서울대보다 좀 약한 곳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잘만 하면 장학생으로 명문대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 괜히 눈 낮추고 장학생으로 대학 다닐 생각하지 마. 진짜 공부에 한이 맺혀서 아들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공부를 많이 시켰답니다. 그런 아들은 수능을 매우 잘 치르긴 했는데 서울대는 힘들었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해서 다른 명문대학에 보내게 됐어요. 대학에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성적표를 받아온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야, 너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온 거냐? A가 겨우 2개?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죄송해요. 뭐가 문제야? 공부하는 게 어려워? 어디 학원이라도 다닐래? 아니면 과외? 엄마, 제가 과외를 가르쳐야 할 나이인데 무슨 과외를 받아요. 제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사실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아, 연애 중이구나? 아유, 우리 아들이 벌써 커서 연애를 다 한다니 신기하네. 그래, 여자친구 사귀는 건 축하할 일이지. 근데 이왕이면 같이 공부하면서 연애할 여자를 만나는 게 좋겠다. 네가 이 성적 받았으면 여자 쪽도 비슷하겠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법이다. 민호야, 내 말 명심해라. 네, 엄마.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연애는 제가 정리하고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에게 크게 강요하지 않고 타이르듯이 말하면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고 실행했습니다. 여자친구와 바로 헤어진 아들은 다음 학기에 올 A를 받았어요. 장학금까지 받아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답니다. 이듬해 정말 보내기 싫었는데 아들에게 영장이 나왔어요. 눈물을 참아가며 아들을 입대시켰고 2년 동안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답니다. 그래도 시간은 잘 흘러갔고 아들은 늠름하고 패기 있는 모습으로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복학해서 다시 열심히 공부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됐어요. 민우야, 너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대학원 다녀. 엄마가 너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학원이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취직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요즘 취업이 어렵다잖아. 대학원 정도는 나와야 이름 있는 회사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럼 그렇게 할게요. 저도 취업 고민이 많았는데 엄마 말씀 들어보니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아들은 어쩜 이리도 착한지 몰라. 엄마한테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진짜 열심히 공부만 하네. 넌 큰 사람이 될 거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아들은 취업 걱정을 접어두고 대학원을 다녔고 또 졸업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민호야, 원서 좀 내봤니? 어때? 취직할 만한 곳이 있어? 글쎄요, 기다려봐야겠지만 눈을 좀 낮춰야 할 것 같아요. 뭐? 눈을 낮춰? 그럴 바에 박사까지 공부해라. 눈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네가 잘 되는 길을 택하고 공부하라고. 박사요?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데.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근데 요즘 다들 유학이다, 미국 대학이다 해서 잘난 놈들 천지잖냐. 엄마가 널 유학에 보내고 싶었는데 네가 떠나기 싫다고 남았으니 스펙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박사과정까지 밟고 진짜 큰 사람 돼봐. 잘만 하면 대학 교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긴 한데 엄마한테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닌데 언제까지.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엄마한테 네가 전부야. 너 때문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엄마, 고마운 말씀인 건 아는데요. 너무 저한테만 쏟아붓지 마시고 엄마를 위해서 돈도 쓰고 재밌게 사세요. 네가 잘 되는 것만큼 재밌는 일은 없다. 그리고 엄마는 일터가 있잖니. 이 일 평생 하면서 네 뒷바라지 다 할 테니까 넌 돈 걱정 같은 건 하지 마라.
아들은 한두 달 고민했는데 제가 설득해서 박사과정을 밟기로 했답니다. 아들은 30 중반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됐고 36살에 아주 큰 회사의 제약연구팀에서 일하게 됐어요. 거긴 석박사 출신 중에서도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간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고액 연봉을 받으니 더할 나위 없었죠. 교수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라고 하니 전 무조건 잘 됐구나 생각하며 기뻐하고 축하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박사과정 중 만나서 1년 넘게 연애한 여자였다며 처음으로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우리 민호가 공부하면서도 연애도 잘했나 보네. 예쁜 아가씨를 모셔왔네. 아가씨 반가워요. 나 민호 엄마예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림이라고 해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 그럼 수림 씨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볼까? 어떤 사람인지 일러줄 수 있어? 네, 당연히 그래야죠. 예비 며느리는 4년제 대학을 나와 중견기업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들에 비하면 부족해 보이긴 했으나 그렇다고 갑질하며 반대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동안 아들이 아주 열심히 살아줬기 때문에 결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과 하게끔 해주고 싶었답니다. 아이, 수림씨가 우리 민호를 많이 좋아하나 보네. 민호도 마찬가지고. 아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보내는 눈빛이 정말 예뻐. 어머님 감사해요. 그럼 저 반대하시는 거 아니죠? 반대? 나 그렇게 꽉 막힌 늙은이 아니야. 내 아들이 박사라고 그거로 장사할 생각 없네. 어머님이 참 쿨하세요. 그리고 능력까지 있으셔서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홀로 아드님을 키우시면서 크게 가전 매장을 차리셨다던데 정말 대단하세요. 에이, 뭐 악착같이 살면 못할 게 없어. 그리고 나 때는 학력이나 스펙 같은 거 없이 몸으로 떼어가며 일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야. 지금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성공하기 어려웠을 거야. 난 그래서 아들이 참 자랑스러워. 아이, 어머님은 겸손까지 하시고 정말 멋지세요. 제 롤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에이, 뭐 롤모델이 겨우 나야?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는 겨우 10개월 다녔어. 무식한 나를 목표로 하지 말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잘난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으라고. 어머님,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맨손으로 크게 성공한 어머님이 제일 대단하고 훌륭해 보여요. 앞으로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 그래, 뭐 내가 가르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옆에서 도와줄게. 근데 수림씨, 나이가 34이라고 했지? 우리 아들이랑 3살 차이구나.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이는 꼭 낳았으면 좋겠어. 뭐 요즘 딩크족이다 뭐다 하면서 애기 안 낳는 부부들을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꼭 손주를 안고 싶기도 하고 말이야. 어머님, 저도 꼭 아이 낳을 거예요. 저도 애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이, 그래? 아이, 잘 됐네. 아니, 이제 보니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을 제대로 데리고 왔구만. 민호야, 결혼해서 꼭 잘 살아야 한다. 네, 엄마. 그동안 저 키워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거 잊지 않고 평생 갚아가면서 살게요. 효자는 아니지만 효자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아이, 무슨, 넌 효자 맞다. 그동안 엄마가 하라는 대로 공부만 열심히 해서 박사까지 나오고 아무나 못 가는 회사에 들어갔잖니. 게다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는다고 하니 그 이상으로 잘할 필요는 없다. 엄마, 진심으로 감사해요. 자식이 고맙다는 말을 엄청 하네. 그래도 기분은 좋네. 아들 하나는 내가 제대로 키운 것 같아 뿌듯하다고. 하하하하. 예비 며느리가 다녀가고 2달 뒤에 상견례를 치렀습니다. 사돈 부부는 매우 평범하고 착하고 좋은 분들이라 그 어떤 갈등도 없었답니다. 제가 크게 신혼집을 차려주었고 혼수는 사돈 부부가 알아서 맞춰주며 모든 준비를 끝내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신랑 입장하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세상 떠난 남편과 결혼식도 못 올리고 오래 살지 못한 게 한이 된 것도 있고 자랑스러운 아들 모습에 감격해서 여러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네요.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로 일하니 집안 살림을 아주 잘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시간을 내서 신혼집을 정리해주거나 반찬을 채워주고 왔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슬슬 며느리와 아들에게 손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세아가, 민호야, 너희들 2세는 낳겠다고 했지? 근데 언제쯤 낳을 거니? 아기요? 아직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좀 더 있다 가지려고요. 그래, 뭐 니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말이야,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갖는 게 어떨까?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의 딸이 나이가 38인가 됐는데 임신을 못한다고 하더구나. 아니, 물론 40대에도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건 안다만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아유, 미안하다 이런 말해서. 너무 꼰대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깊이 고민을 해주거라. 네, 엄마. 집사람이랑 노력해서 2세 빨리 가져볼게요. 여보, 당신도 동의하지?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열심히 노력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족하는 대답을 듣게 되니 곧 좋은 소식이 생길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 즐겁게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들 신혼집에 이틀에 매주 한 번씩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와 정리, 반찬도 여러 가지 뚝딱 만들어 냉장고를 빼곡하게 채웠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임신 소식이 아니라 아들의 입원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호야?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별거 아니에요. 두통이 좀 있어서요. 입원까지 할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야? 큰 이상은 없대요. 그냥 일을 많이 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너 이 일이 힘드니?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시켜? 아무래도 그렇죠. 다들 경쟁이 심하니까. 뒤처지지 않으려면 저도 열심히 살아야죠. 아이, 그렇다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머리가 아프면 어떡해? 아휴, 네가 환자복 입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좋지 않다. 세아가, 너도 많이 놀랐지? 며느리의 반응을 봤더니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어깨를 토닥이며 곧 괜찮아질 테니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했죠. 아유, 우리 며느리가 많이 놀란 모양이네. 세아가, 치료 받으면 괜찮을 거잖아. 네, 어머님. 저도 그럴 거라 믿고 있어요. 신혼 초부터 이런 일이 생기니 속상하겠지만 액땜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두 사람이 건강하게 살면 된다. 처음 아들의 입원에 조금 놀랐지만 일 욕심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니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다행히 이틀 동안 링거를 맞은 아들은 퇴원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건강 잘 챙겨가며 일하는 것 같아 혈색이 좋아진 아들을 보고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민호야, 살이 좀 붙은 것 같네? 아이, 잘 됐다. 집사람이 잘 챙겨줘서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아주 잘하고 있어. 기쁘구나. 그럼 너희들 말이야. 자꾸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그 아이는 올해쯤으로 계획하는 게 어떻겠니? 민호, 넌 내년에 39이고 새애기도 30대 중반이면 지금 가져도 빠른 건 아닐 텐데.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아내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구나. 니들이 내 말을 듣고 기분 상하지 않길 바랬는데 다행이네. 근데 너희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 난임이나 그런 거 없지? 그렇게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병원 가서 검사 받았는데 저희 둘 다 임신 가능하대요. 걱정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검사까지 받았구나? 그래, 뭐 알아서 잘들 하고 있었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될 뻔했어. 아무튼 고맙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꼭 2세 가져라. 그럼 난 일찍 갈 테니까 오붓한 시간 보내라.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좀 더 놀다 가세요. 아니다. 너희들 2세 만들려면 내가 자리를 피해줘야지.
아무튼 난 간다.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 저는 그만큼 손주를 기다렸어요. 저도 압니다. 저의 말로 인해서 며느리가 큰 부담을 느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걱정이 돼서 말을 참으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제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던 도중 또다시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아이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아프길래 또 입원을 한 거야? 민호야, 너 일이 많이 힘드니? 그럼 회사 그만두고 사업이라도 할래? 아니에요, 엄마. 사업하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혹시 너희들이 싸우고 그러니? 그렇지 않아요. 신혼인데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속이 깊어서 저보다 훨씬 어른 같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엄마. 아들은 회사도 좋고 며느리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극심한 두통이 어디서 생기는지 정말 걱정이 크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틀 입원하게 됐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은 석 달 동안 4번이나 두통에 시달려 입원하게 되자 저는 심각한 것 같아 일을 그만두고 쉬라고 말렸습니다. 민호야, 회사 그만둬라.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몸까지 상하면서 다닐 필요가 있냐? 이 엄마가 경제적 지원 다 해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쉬어. 엄마는 절 키우신다고 온갖 고생 다 하셨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전 아주 편하게 일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지원은 그만 받을게요. 제가 돌려드릴 차례니 엄마야말로 좀 쉬세요. 이 엄마는 강철로 만들어져서 절대 쓰러지지 않아. 너도 자식 낳아보면 알겠지만 자식이 주는 힘이 있어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된다고. 아이를 빨리 가져야겠네요. 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려면 빨리 이사를 가져야겠어요. 그래, 그건 말리지 않으마. 임신이 늦어지면 나중에 진짜 가지기 힘들 수 있어. 옆에 새애기가 듣는 데서 또 말하는 게 미안하네. 며느리는 두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 뒤에 또다시 아들이 입원했을 땐 진짜로 회사를 관두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병원 침대에서 링거를 맞으며 자고 있어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새애기 너도 고생이 많다. 아휴, 우리 아들이 또 과로를 한 모양이네. 단순한 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럼 다른 이유라도 있다는 거야? 세아가 요즘 민호가 연달아 입원하는 게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니? 죄송해요. 지금 웃은 거야? 그게 아니라 아까 웃긴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죄송해요. 아무리 그래도 네 남편이 저렇게 아픈데 웃니? 좀 실망이다.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어머님이 이 일을 좀 건강하게 낳아주시지 그랬어요. 제 남편 진짜 약골이에요. 저도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다니까요. 뭐가 어째? 건강하게 낳아주지 그랬냐고? 시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냐?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많이 이상하네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들이 아파서 연달아 병원에 입원하는데 웃음을 터뜨리고 이상한 말을 하길래 기분이 몹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꼭 며느리가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어서 아픈 것 같았어요. 제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멀쩡한 아들이 결혼 뒤부터 병원을 다니니 며느리가 수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감시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먼저 며느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누굴 만나는지 확인해보려고 제가 직접 미행을 붙었습니다. 중고가전 매장은 직원들이 잘 버텨주고 있으니 틈틈이 전화로 보고받았답니다. 이 사흘 동안 며느리를 쫓아다녀 봤는데 수상한 흔적은 없어 보였어요. 외도나 나쁜 짓은 아닌 것 같아 이번엔 애들 신혼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반찬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빈집에 들어가 그렇게 했죠. 안방은 설치하기가 좀 그래서 거실과 주방에만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됐는데 아주 다정하게 보였고 서로를 위하는 게 보였어요.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싶어 철수해야 할지 고민했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긴 이르다 싶어 조금 더 며느리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며느리가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와 나란히 걷는 걸 보고 급하게 쫓아갔는데 아쉽게 놓치고 말았어요. 긴장을 해서 사진도 찍지 못했죠. 그래서 두 눈 부릅뜨고 긴장 풀고 다시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며칠 내내 미행만 했답니다. 그 남자를 다시 만나는 걸 봐야 하는데 일주일 동안 만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평일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가 그때 나란히 걷던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매고 마스크와 모자를 싸고 바짝 따라붙었답니다. 이윽고 며느리와 상간남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수렴아, 우리 집 가서 밥 먹고 가. 밥? 남편이랑 먹어야지. 넌 매일 보는 남편이랑 하루 정도는 따로 밥 먹는 게 안 되냐? 남편 밥은 잘 챙겨줘야지. 맨날 먹는 밥 한 번을 따로 못 먹냐? 남편이 요즘 많이 피곤해서 내가 챙겨줘야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중이거든. 뭔데? 비밀이야? 비밀. 아무튼 엄청난 계획이라는 것만 알아도. 제 아들이 병원에 연달아 입원하는 게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며느리의 계획처럼 들렸어요. 이어서 상간남이 며느리에게 말하더군요. 우리 집 잠깐 들렀다가 밥은 안 먹어도 나랑 그건 해야지. 그럴까? 하긴 오빠랑 그걸 할 때가 제일 좋긴 하지. 그럼 오빠 집에 딱 30분만 앉아 있다가 갈게. 며느리는 상간남의 팔짱을 끼더니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더군요. 대놓고 상간남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고 현장을 잡기 위해 다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이윽고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며느리와 상간남 뒤를 따라 들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옷을 평소에 안 입던 트레이닝복을 입어 저인 줄 모르더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손장난을 치더군요. 우와, 우리 수림이 허벅지가 단단하네. 오빠 사람 있잖아. 뭐 어때? 장난치는 건데. 저기 어르신, 죄송합니다. 상간남이 절 쳐다보며 말하자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거봐, 어르신이 괜한 걸 봐서 민망해하시잖아. 그래, 뭐 나머진 집안에 가서 만져볼게. 만지긴 뭘 만져. 조용히 하고 내려. 다 왔어. 두 사람이 내리자 저도 내렸어요. 몇 회에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기다렸습니다. 현장을 잡기 위해 시간을 좀 더 흘려보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상간남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는 아래층 사는 사람인데요. 천장에서 물이 새서 잠깐 들어가서 확인 좀 해도 될까요? 물이 샌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현관문이 열리자 상간남이 쫙 달라붙는 런닝과 반바지를 입고 있더군요. 저는 바로 기싸대기를 후려 갈겼습니다. 좀 뭐하세요, 아줌마?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본 어르신 맞죠? 그래, 이 더러운 놈아. 다시 상간남의 따귀를 갈기려는데 제 손목을 잡아 막더군요. 그래서 우산꽂이에 있던 우산을 집어들고 상간남의 가랑이 사이를 세게 올려쳤습니다. 아줌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무슨 말도 안 하고 다짜고짜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왜 이러는지 궁금하지? 그럼 네 놈이 맞춰봐. 우산으로 상간남을 흠씬 두들겨 패줬고 이어서 놀란 눈으로 거실에서 보고 있던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쫙 붙는 옷을 입고 있더군요. 이 망할 것 같으니 감히 내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워? 너 오늘 돼졌어! 우산으로 며느리의 머리와 온몸을 두들겨 팼더니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세요? 여긴 어떻게 오셨고 왜 때리시는 거예요? 저는 모자와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말했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아이고, 내 입으로 말도 못하겠네. 일단 입 다물고 혼이나 실컷 나봐.
며느리를 두들겨 패던 중 상간남이 제 두 팔을 잡고 말리자 가랑이 사이를 발로 올려쳤습니다. 으아! 이놈아, 사내들은 그게 문제지. 어떠냐? 이제 좀 이해가 되냐?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저기 사돈어른 접니다. 스림이 오빠예요, 친오빠. 상견례 때랑 결혼식 때 뵀었잖아요. 뭔가 크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스림이 오빠? 잠깐, 다시 보니 낯이 익네? 그럼 설마 저 스림이 친오빠입니다. 아이 진짜 맞네. 아이 근데 둘이 왜 이상하고 야릇한 대화를 나눈 거야? 이 30분만 집에 있다 가라고 했잖아. 제 질문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빠가 헬스장 관장이에요. 오빠랑 새언니랑 같이 운동하려고 들렀다고요. 뭐? 너무 놀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화장실에 있던 며느리의 올케가 나왔습니다. 정말 맞더군요. 결혼식장에서 본 사돈 가족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새아가, 그리고 사돈, 괜찮아요? 아니, 어머님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새아가 너 우리 민우한테 이상한 거 먹여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 아니냐? 연달아 입원하는 게 이상했고 네가 내 아들을 두고 비웃기도 했었잖아. 그래서 너한테 뭔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미행하고 다닌 거야. 네 신혼집에도 카메라 달아놓았고. 뭐라고요? 어머님, 제가 그이한테 뭔 짓을 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제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고 미행까지 하셨다고요? 정말 미치겠네. 아니에요. 모두 다 아니라고요. 아유, 이런,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네. 사돈 아드님 괜찮아요? 제가 거길 2번이나 때렸는데 괜찮을까요? 아프긴 하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습니다. 사돈어른, 제 동생 나쁜 애 아닙니다. 바람 피우거나 매지한테 이상한 걸 먹여서 입원시키는 짓 할 애가 아니라고요.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죠. 바람은 제가 잘못 짚었어도 아들이 두통에 시달리는 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이성을 찾았고 바람은 오해지만 아들을 해치려고 하는 며느리의 몹쓸 짓은 아직 제대로 밝히지 못했으니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저랑 나가요. 나가서 이야기해요. 왜? 여기서는 말 못하겠니? 네 식구들이 있는 앞에서 말하기 곤란한 거면 네가 큰 죄를 저지른 게 맞는 모양이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생활 이야기니까 오빠 부부가 몰랐으면 해요. 어머님, 저를 잠시만 믿어주시고 밖에 나가서 대화를 나눠요. 그래, 그러자. 어차피 네가 한 짓은 밝혀지게 들리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나가는 게 좋겠다. 며느리는 곧 옷을 갈아입고 나왔고 사돈 아들 부부와는 인사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자 며느리가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카메라 설치하셨다고요? 그래,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다. 개인 생활이 있으니 거실과 안방에만 설치했다. 네가 내 아들 머리가 아프게 하는 확실한 이유를 잡아내려고 설치했단 말이야. 그럼 틀어보세요. 같이 영상 보자고요. 지금 본다고 뭐가 나오겠냐? 녹화된 영상 중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예요. 그이가 병원에 연달아 입원한 이유가 담겼을 거라고요. 핸드폰을 꺼내서 녹화된 영상을 여러 개 보다가 아들이 영양제를 먹는 장면이 나오자 며느리가 일시정지시켰습니다. 어머님, 이거예요. 그이가 두통에 시달렸던 이유가. 무슨 소리야? 그냥 영양제 먹는 것 같은데. 영양제가 아니에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데? 난 봐도 모르겠다. 영어로 쓰여 있어요. 비아그라. 뭐? 뭐라고? 남자들이 성기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먹는 약이요. 비뇨기과 가서 지어오는 약이라고요. 성기능? 그럼 이게 그 부부 생활할 때 먹는 그 약이라는 거지? 네. 제 남편은 저도 모르게 비아그라를 먹어왔어요. 저희도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빨리 임신하라고 하니 그이가 마음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남편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 그 약을 먹어왔던 거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웃었던 이유가 남편이 매번 이 약을 먹어가면서 침대에 왔을 걸 생각해서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께 실수로 한 말 있잖아요. 그 일을 좀 건강하게 낳아주지 그랬냐고요. 그 기능을 못해서 약을 먹으니 괜히 그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그 무엇이냐, 남자들이 그 기능을 위해 먹는 약을 먹었다는 말이잖아. 근데 아파서 입원하는 이유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두통이에요. 그 이가 과용하고 침대로 올라오는 날이 잦아서 아픈 걸 호소하고 병원에 간 거예요. 어머님, 그 이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시라고요. 아니, 아들이 왜 그런 약을 왜 과용을 해서 두통에 시달렸던 거지?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이니까요. 임신을 빨리 하면 좋겠다고 연신 말씀하시니 그 이가 어머님 소원 들어드리려고 매일같이 노력했어요. 저도 몰랐을 땐 그 이가 단순히 정력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성기능 약을 먹고 있던 거라고요. 아이고, 결국 모두 내 탓이었어. 이를 어쩌면 좋니? 나 지금 개망신 당한 거 맞지? 이제 오해가 풀리셨어요? 세아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어머님, 이참에 그 이랑 진솔하게 대화 좀 나눠봐요. 제 남편은 어머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엄청 존경해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 일단 너 이 집 가서 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구나. 세상에,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구나.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쩌겠어요. 그래도 저희 오빠 부부가 남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다행이네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 괜히 친정에서도 별소리를 다 하실지도 모르니까요. 네가 나보다 어른이구나. 아이고, 이 무식한 늙은이가 사고를 제대로 쳤어. 난 멍청하고 아둔하고 모자란 인간이야. 어머님, 그렇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문제는 지금부터 해결하면 되니까 저랑 같이 일단 오빠 부부한테 사과하러 가요. 저는 친정집 가서 오늘 얻어터진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단도리 시킬게요. 그래. 어서 가서 사과부터 하자. 저희 고부는 당장 아파트로 올라가서 사돈아들 부부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두 손을 싹싹 빌었더니 괜찮다고 그냥 웃어 넘기겠다고 했답니다. 참으로 좋은 분들입니다. 이 멍청한 노인네가 설쳐서 못돼 먹은 짓을 했는데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돈어른, 오해를 다 풀었다고 하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매가 엘리베이터에서 대화가 오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말 조심하겠습니다. 네 사돈,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아들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아들은 저와 며느리를 보고 왜 같이 들어오냐고 묻더군요. 전 아들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널 제대로 못 키운 것 같구나.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병원 입원하는 거 그 성기능약 때문이라면서? 네? 집사람이 말했어요? 여보, 그걸 왜 엄마한테 일렀어? 내가 잃은 게 아니라 어머님이 날 의심하셨어. 내가 당신한테 뭘 먹여서 아프게 하는 거라 짚으셨다고.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야만 했어. 여보, 우리 집에 어머님이 카메라를 설치하셨거든? 그거부터 수거하자. 어머님 어디에 설치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재빠르게 4개의 카메라를 꺼내놨습니다. 저 대신 며느리가 전부 다 이야기해줬고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엄마, 제가 임신을 위해서 약의 힘을 좀 빌렸어요. 괜히 저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게 하셔서 죄송해요. 이 녀석아, 사과는 내가 해야지. 애를 가지라고 보챘으니 네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런 거잖아. 에휴, 내가 참 한심한 엄마다. 어릴 때부터 내가 공부만 시키고 운동 같은 건 전혀 시키지 않았잖아. 대학원도 박사도 내가 시켜서 한 거잖아. 내 욕심을 채우려고 널 내 안에 가둔 것 같구나. 건강하게 운동도 시키고 그랬어야 했는데 내가 멍청한 엄마여서 미련하게 공부만 시켰어.
미안하다. 엄마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다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였어요.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민망하지만 그 성기능은 제 나이 때 이런 남자들 여럿 있대요. 그리고 저도 집사람도 아이를 무진장 가지고 싶어 한다고요. 꼭 엄마 때문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놈아, 나이가 40도 안 됐는데 발기부전이 말이 되냐? 이건 다 내 탓이라고. 널 잘못 키운 내 탓이란 말이야. 엄마 꼭 짚어서 발기부전이라고 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저 요즘 운동 다녀요. 테니스도 배웠고 집사람이랑 집에서 운동 많이 해요. 그래서 비아그라는 이제 끊었어요. 뭐야? 정말 끊었어? 이제 그거 안 먹어도 되는 거야? 엄마 그 대화가 자꾸 민망한데. 네, 이젠 안 먹어도 돼요. 집사람 도움으로 해결됐다고요. 아이고, 우리 새아가 고맙다. 발기부전인 내 아들을 고쳐줘서 고마워. 아들은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졌고 며느리는 깔깔 웃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민망한 대화지만 아무튼 잘 해결돼서 좋네요. 이제 절 믿으시는 거죠? 안 믿고 말고. 내 아들에겐 나보다 네가 더 중요한 사람이다. 네가 나보다 100배는 낫다. 어머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머님은 저희한테만 신경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어머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낙이 아들 며느리인데 여기서 뭔가를 더 하라니. 이를테면 공부 같은 거요. 어머님이 공부를 못 해본 게 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남편한테 공부를 엄청나게 시키셨다면서요? 공부?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공부하니? 노인대학이요. 바로 요 앞에도 생겼던데요. 난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 중고등학교를 뛰어넘고 바로 대학을 어떻게 가니? 졸업장 없어도 된대요. 제가 문의 전화해봤어요. 그래? 그럼 나도 도전해볼까? 네, 어머님. 완전히 응원해요. 이제 민호 오빠는 어머님 덕분에 잘 살고 있으니까 어머님의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걸 꼭 이뤄보세요. 한은 푸셔야죠. 며느리의 말을 듣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같이 노인대학교에 찾아가 원서를 접수했고 몇 달 뒤 입학하게 됐답니다. 공부를 해보니 제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어요. 제가 박사까지 시켜서 수십 년을 했으니 아마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힘든 기색 한번 하지 않고 착하게 커준 아들에게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중고가전 매장을 비싸게 팔아버렸습니다. 이 공부를 해보니 앞으로 남은 인생을 책을 가까이 하면서 사색하며 지내고 싶더라고요. 평생 돈 버느라 고생도 많이 했고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아 아주 큰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제가 2학년에 올라갈 때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매우 기뻐서 며느리를 안고 방방 뛰었고 아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우리 아들 이제 비아그라 없이 살 수 있는 거냐? 엄마 또? 제발 그 단어를 꺼내지 마세요. 저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다고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 그럼 그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 며느리 먹여 살려라. 이 엄마는 이제 은퇴했으니 알아서 잘 살아야 한다. 당연하죠. 저 진급도 했고 앞으로 오래오래 일할 테니까 엄마는 쉬면서 아들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지내세요. 엄마는 돈이 많긴 하지만 우리 아들이 주는 용돈은 받도록 하마. 내년에 나한테 손주가 생긴다니 얼쑤 좋네 얼쑤 좋아. 며느리는 이듬해 건강한 손녀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계속 일을 다니고 싶다고 해서 저와 사돈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손녀를 봐주고 있답니다. 제가 아직 노인대학을 졸업하진 않았지만 손녀가 좀 자라면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고대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저의 가난한 시절부터 고생과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아들 부부와 있었던 웃기면서도 바보 같던 제 행동들까지 세세히 적어봤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제가 많이 부족한 엄마였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앞으로 좋은 엄마이자 할머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 마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